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정혜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먼저 떠지는 건 몸이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었다. 56의 몸은 무겁고 느렸지만 오래된 책임감은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전기주전자를 켜고 김이 오르기 시작한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이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하늘색 편의점 조끼를 꺼내 입었다. 주간 근무지만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듯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팔자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눈가는 칙칙했다. 하지만 화장은 하지 않았다. 오늘도 누군가와 대면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녀의 일터는 집 근처의 작은 편의점이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산대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였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은 많았다. 동네 주민들의 사소한 불평, 할머니들의 동전 계산, 초등학생들의 과자값 실랑이. 혜숙은 묵묵히 일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된 지 3년. 딸은 결혼하고 연락이 뜸했고 남편은 오래전에 외도 후 이혼했다.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다. 누군가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날이 반복됐다. 오후 3시, 교대를 마치고 나와 마트를 들렀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을 마쳤다. 나오려는 순간 마트 입구 게시판 옆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색이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일치기 힐링버스 여행, 단돈 10,000원, 점심 제공, 사은품 증정, 건강강의 포함. 정혜숙은 전단지를 떼어내 손에 쥐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 힐링이라니. 그 단어조차 낯설었다. 그녀는 요즘 뜨거운 국 한 그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웠다. 10,000원이면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커피 한 잔 값, 밥 한 끼 먹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전단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예약 번호가 적혀 있었다.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님. 내일 일정 너무 좋습니다. 단풍도 보고 점심도 맛있고 건강 강의도 유익해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집 앞에서 태워주나요? 가장 가까운 역에서 모십니다. 청량리역 2번 출구 오전 9시 기억해주세요. 정혜숙입니다. 예, 정혜숙 어머님, 접수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내일이 있는 하루라는 감정이 들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머리핀 하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그냥 어디라도 괜찮아. 그날 밤 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입을 옷을 한 벌 꺼내 걸어두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거울을 들여다봤다. 머리를 넘기고 립스틱을 한 번쯤 발라볼까 고민도 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누가 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짜리 여행에 그녀는 희망을 걸고 있었다. 누구도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버스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량리역 D번 출구 앞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했다. 나이 든 사람들이 335 모여 있었고 간간히 지인과 함께 온 듯한 모습도 있었지만 정혜숙처럼 혼자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파란색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 문이 열리자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활기차게 외쳤다. 자, 오늘은 특별한 힐링 여행,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정혜숙은 뒷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던 중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의 남자는 전날 전단지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단정한 셔츠에 푸른색 니트를 걸치고 있었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 전화하신 분, 정혜숙 씨 맞으시죠? 저도 어제 예약했거든요. 혜숙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어디든 가보고 싶어서요. 저도요. 그냥 하루쯤 아무 생각 없이.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낯설문 줄어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재호, 49이라고 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직장은 예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재택으로 무역업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혜숙은 그가 너무 유창한 말보다는 짧고 망설이는 듯한 말투를 가졌다는 점에 편안함을 느꼈다. 버스는 시골 도로를 따라 달렸고 일정은 예상대로였다. 특산물 홍보관, 건강식품 전시장, 그리고 점심식당. 1시간 남짓 들른 사찰 외에는 사실상 쇼핑 일색이었다. 그러나 혜숙은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재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하지 않은 예의와 조심스러운 친절함으로 혜숙을 대했다. 점심 식사 자리도 함께였고 건강식품관에서도 그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버스는 힐링 휴양 펜션이라는 간판이 걸린 지방의 작은 모텔 앞에 섰다. 마지막 휴식 장소라는 말과 함께 방 열쇠가 나눠졌고 대부분이 2인 1실로 배정됐다. 혜숙은 혼자 온 참가자였고 재호 역시 그랬다. 가이드는 조용히 둘에게 다가와 말했다. 두 분 다 혼자시니까요. 방 같이 쓰셔도 괜찮을까요? 오늘 방이 좀 부족해서요. 물론 별도 침대입니다. 혜숙은 망설였다. 그러나 재호가 먼저 말했다. 제가 양해 구하고 다른 방 찾아볼까요? 그 말에 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쯤은 그냥 잘게요. 방은 작았고 더블 침대 하나와 테이블, 그리고 TV가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앉아 캔 맥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혜숙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절, 이혼 당시 남편의 배신, 그리고 딸이 떠나고 남은 빈집. 남들은 시간이 약이라던데 나는 시간이 상처를 오히려 더 깊게 만들더라고요.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는 떠났고 아이는 다른 나라에 살아요. 한동안은 누구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캔맥주 2개가 비워질 무렵 방은 말없이 고요해졌다. 혜숙은 이불 위에 앉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재호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 없이 스르르 이불 위로 손이 얹어졌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을 때 낯설다는 감정보다는 오래 잊고 있던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깊었고 욕망보다는 공허를 채우는 듯한 행위였다. 오래도록 비워진 감정의 방 한 구석이 지금 이 낯선 모텔방에서 조금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단지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어도 오늘 하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숙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다. 말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 약속도 없었다.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다.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짧고 덧없고 현실 같지 않은 밤. 하지만 그 여운은 분명히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해숙은 스스로를 다그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계속될 뿐이니까. 일상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고 퇴근하고 반찬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종종 그 남자의 옆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외로워 보였던 사람이었다. 전화를 하지 않은 것도, 번호를 묻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겠지. 어쩌면 그가 먼저 사라져준 게 나을 수도 있었다. 마음을 붙이기 전에, 허무해지기 전에.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카드사였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혜숙 고객님 맞으신가요? 건강라이프에서 할부 결제가 승인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3개월 전액 198만 원, 오늘 1차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무슨 결제요? 3박 4일 건강식품 패키지 구매 계약이신데요. 198만 원 전액 할부, 고객님 자필 서명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 그런 거 산 적 없어요. 그런 서명한 적도 없고요. 일단 해당 업체에 확인 요청을 넣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필 계약서와 본인 서명이 있다면 이해 제기는 어렵습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조용히 벌어진 일이었다.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날 건강식품관에 들렀을 때 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에게 이름을 말하고 주소 적으시고 사인만 하세요. 무료 샘플이에요. 라는 말에 무심코 펜을 들었던 기억. 그것이 계약서였나? 아니면 그 남자, 김재호. 그가 건넨 명함 속에 무언가 있었나? 스스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흐려졌다. 그녀는 누가 어떤 순간에 자신을 속였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무심코 가방을 뒤지다 여행 당일 받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화려한 색감의 전단지였다. 겉면엔 당일치기 힐링 여행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뒷면 아래쪽에는 조그맣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본 상품은 건강라이프와 연계된 제휴 힐링 투어 상품입니다. 제품 안내 및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문구였다. 그제야 그녀는 그날의 상담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약으로 연결되는 치밀한 구조였음을 깨달았다. 계약서, 원본은 받은 적 없었고 명함도 없었다. 연락처 역시 남은 건 없었다. 하지만 가이드가 여행 출발 전 전화를 줬던 기억은 또렷했다. 그녀는 통화 기록을 뒤져 며칠 전 수신 목록에서 그 번호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곧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들려온 건 익숙한 목소리였다. 여행 때 명랑하게 마이크를 잡고 안내하던 그 남자. 아, 정혜숙 어머님. 어머, 무슨 일이세요? 제가 건강식품 계약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는데. 에이, 어머님.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세요? 그날 상담사랑도 얘기 잘하시고 사인도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셨다니까. 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이런 전화를 받아본 듯한 말투였다. 해숙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취소는 어려워요. 이미 물품은 발송됐고 서명도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우리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해숙은 가슴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다. 분노, 허탈감, 그리고 깊은 자책이 밀려왔다. 한순간의 외로움에 흔들린 자신을 탓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고의적이었고 계획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카드 청구서는 현실로 다가왔고
건강식품은 택배 상자에 담겨 현관 앞에 도착했다. 박스 겉면엔 고귀한 어머님을 위한 프리미엄 면역 프로그램이라 쓰여 있었다. 해숙은 그 상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것이 그녀의 분노를 삼킨 방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김재호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함께 웃었고 맥주를 마셨고 같은 이불 아래에서 밤을 보낸 남자. 그가 단순히 무심했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녀를 목표로 했던 것이라 생각하니 뼈마디가 떨렸다. 그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왜 나였냐고. 왜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느냐고.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는지를 해숙은 다시 전단지를 펼쳐보았다. 여행을 주관했던 업체명, 전화번호, 하단에 조그맣게 인쇄된 주소 한 줄, 서울시 구담으로 28 3층. 다음 날 해숙은 아침 일찍 화장을 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랐고 머리를 빗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아니 무너진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건 오래된 상가 건물. 간판은 없었고 3층엔 허름한 문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문 앞엔 휴무입니다 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해숙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정해숙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당신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회사는 이전했고요. 담당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직접 계약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상품 설명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이 그 방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건 판매원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상대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잠시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해숙은 다시 그 상가로 향했다. 이번엔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낡은 사무용 책상 몇 개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김재호 팀장은 출장 중입니다. 그 사람 진짜 여기 소속이었나요? 확실한 건 모릅니다. 저희는 제휴업체로 명단만 넘겨받을 뿐이라. 그럼 그날 관광은 어디서 주관했죠? 그건 관광이라는 외부 업체랑 연결된 겁니다. 여기선 단순 소개만 했어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회사는 명단만 넘겼고 관광은 외부 업체가 했으며 김재호는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 모두가 책임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해숙은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인쇄해온 사진을 꺼냈다. 함께 찍힌 단체 사진. 재호는 끝줄, 구석에 서 있었다. 이 사람, 이 남자. 여기 분명히 있었어요. 직원은 사진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물을 나와 햇살 아래 서니 온몸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의 감정이 쏟아졌다. 분노, 배신, 모욕감.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짓누른 것은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었다. 왜 그 짧은 다정함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왜 그날 밤 스스로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해숙은 달라졌다. 퇴근 후엔 집에 오자마자 노트를 펴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김재호의 말투 표정, 함께 찍힌 단체 사진 속 위치, 계약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까지. 그녀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누구도 더는 자신을 우습게 보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밤 현관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다. 하얀 비닐봉지.
그 안에는 건강식품 샘플 2팩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펜으로 적힌 그 글씨는 단정했지만 싸늘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일이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드림.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지를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그녀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았다. 방에 들어온 뒤에도 숨을 고르지 못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가 여기에 왔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해숙은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음성 떨림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차가웠다. 메모지에 협박성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명확한 위협이나 피해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집 AP까지 찾아왔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신 거고요. 상대가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저희도 바로 조치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건화할 수 없다고 했고 주변 CCTV 확보는 자체적으로 민간 요청을 통해 해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파트 정문 근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그 차는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감시 중이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 골목에서 그가 나타났다. 김재호였다. 운동복 차림, 선글라스를 썼고 평범한 행인처럼 걸어왔다. 그러다 그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숙은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서요? 지금? 여기선 곤란하니까. 근처 카페라도 여기서 하세요. 작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숙 씨, 내가 말했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양쪽 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그건 당신 기준이고요. 난 내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당신이 유도한 거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진짜 더 엮이고 싶지 않으신 거면 그냥 사라지세요. 조용히. 그 말은 경고였다. 더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뒤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김재호가 떠난 골목을 바라보며 해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잠시 위로가 되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협박했고 침묵을 강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삶을 조용히 침식시켰다. 그 순간부터 해숙은 결심했다. 그가 감추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로 우선 그가 유부남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SNS에서 이름을 검색했고 같은 이름의 계정을 몇 개 발견했다. 그러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프로필 속 가족 사진 김재호,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 나이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축하하는 게시글, 주말 캠핑 사진, 가족 소풍. 그는 가장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여행 중에 보여준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다. 해숙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쓴 전화번호를 다시 인터넷에 검색했다. 자신을 피해자라 밝힌 한 여성의 글이었다. 나는 62세 여성입니다. 작년 겨울 묻지마 관광을 다녀왔고 돌아온 후 28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해준 사람은 김재호라는 남자였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해숙은 놀랐다. 그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재호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었다.
그는 판매 책임자이자 조직의 접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러 노년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내는데 최적화된 말투와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전단지를 꺼냈다. 여행을 주관한 업체는 투어, 주소는 분당, 전화는 가상번호였다. 그곳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자 단순한 버스 관광 사이트처럼 보였지만 사업자 정보는 대여,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세청 사업자 조회로 등록번호를 검색했다. 대표자는 김재호가 아니었다. 해숙은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자신이 겪은 일을 정리해 올렸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쪽지가 왔다. 혹시 월 1 여행 참가하신 분인가요? 저도 같은 날이었어요. 김재호 씨, 제 친구랑도 말 섞었어요. 그녀도 지금 피해 본 상태예요. 그녀는 자신이 본 그 장면, 그 미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반복되었음을 깨달았다. 다정한, 말투 배려하는 손짓, 그리고 하룻밤의 온기.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수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수법에 완벽히 걸려든 또 하나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해숙은 피해자로만 남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피해자 몇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공동 대응을 준비했다. 자신이 썼던 기록, 받은 메모지, 녹취한 통화 내역, 배송된 건강식품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모았다. 이 싸움은 이제 혼자의 몫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김재호라는 한 남자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 이 구조 전체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혜숙은 프린터로 출력한 계약서 내역, 통화 녹음본, 건강식품 배송 확인서, 그리고 김재호의 사진이 포함된 단체 사진까지 서류 봉투 한가득 들고 경찰 민원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접수 창구에서 차분히 설명했다. 이 사람한테 명의도용 당했고 건강식품 사기 피해를 입었어요. 허위 계약을 유도당했고 서명은 제 의사와 무관하게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협박 메모도 받았어요. 직원은 형사과로 안내했다. 한 형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물었다. 직접 상품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가이드였고요. 상담사는 따로 있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럼 직접 판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네요. 해숙은 답답함에 숨을 골랐다. 그 사람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접근했어요. 제가 흔들릴 때 옆에서 감정을 자극했고, 그걸 이용해 서명을 받게 만든 거예요. 형사는 다시 물었다. 계약서에 사인이 있잖아요. 강제로 사인하신 건 아니죠? 강제는 아니었지만 설명도 없이 샘플 준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게 계약서인 줄도 몰랐고 받은 상품도 없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일단은 민사로 다뤄야 할 가능성이 커요. 명확한 강요나 폭력, 사기 목적의 협박이 입증돼야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 메모도 협박으로 보기엔 문장이 애매하네요. 집 앞에 두고 간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셨을 수는 있는데 형사 입건 기준은 좀 더 명확해야 합니다. 해숙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형사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단체 민원을 넣거나 고소를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혼자선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숙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당한 건 혼자 당해서 법적으로 처리 못한다는 거네요. 그는 애써 중립적인 얼굴을 유지했다.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 개시 조건은 법적으로 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품에 안고 나오는 길, 경찰서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혼자선 안 됩니다. 단체 고소 준비할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단체 채팅방에는 10명 남짓의 피해자가 모여 있었다.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였다. 해숙은 자신만 멍청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씁쓸했다. 피해자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참여자는 가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무슨 말을 해도 증거 없으면 끝나요. 누군가는 사라졌어요. 해숙은 마지막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사라졌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잠적, 그런 건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익명의 사용자가 다시 답했다. 작년 11월, 제 엄마가 같은 코스로 관광 다녀오셨어요. 그날 이후 며칠 연락이 안 되다가 지방 경찰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상했어요. 말이 느려지고 겁에 질려 있고 멍하니 사람을 못 알아보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도 외상은 없는데 정서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해숙은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돈을 빼앗긴 게 아니었다. 누군가는 실제로 정신적, 물리적으로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여행 갔다 온 것뿐인데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등을 싸늘하게 타고 지나갔다. 역시 김재호는 단순한 일가의 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타겟을 선별하고 접근 방식을 설계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감정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누군가에게는 매력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상담자였으며 때로는 가족처럼 다정한 사람으로 가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감추는 건 묻지마 관광이라는 틀 아래에 있었다. 그 순간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떴다. 이번 주에도 버스 출발한대요. 청량리역 같은 시간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숙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믿었던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었고 김재호는 어딘가에서 다시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고 있을 것이다. 처음 참가하세요? 그냥 하루쯤 아무 생각 없이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하루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금도 그 하루의 버스에 오르고 있을 것이다. 정혜숙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바꿨다. 평소와 다르게 어깨에 힘을 주고 걷는 법도 연습했다. 그녀는 다시 묻지마 관광에 신청했다. 청량리역 2번 출구, 오전 9시 버스는 똑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재호가 다시 나타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이전과 같은 말투 같은 미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처음 참가세요? 그냥 하루쯤 아무 생각 없이요.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대화를 이어가며 작은 녹음기를 켰다. 버스 안, 상담 중, 식사 중 오가는 말 속엔 수많은 유도와 오해의 장치가 있었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체험, 샘플, 관리 차원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진심 어린 관심이라 착각했고 정황상 상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도 사인 직전까지 연기했다. 그러다 슬쩍 말했다. 지금 이거 다 기록되고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상담원은 웃음을 지우고 서류를 거둬들였다. 김재호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얻을 걸 얻은 상태였다. 녹음, 사진, 동영상, 그리고 이미 피해자들과 공유한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했다. 며칠 뒤 피해자 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움직였다. 단체 피해 증언, 사문서 위조 의혹, 불법적 건강식품 판매, 고의적 기망. 김재호는 구속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얽혀있던 유령 업체 3곳이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여성은 38명, 고소 예정자는 그보다 많았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뉴스에는 익명으로 해숙의 음성 인터뷰가 나갔다. 하룻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나빴고 내가 멍청했지만 더 이상은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사라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정식 수사 착수 2달 후 그녀는 검찰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량리역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했고 어디론가 떠나는 관광버스도 있었다. 그녀는 그 버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에는 그 버스가 누굴 데려가는지 나도 지켜볼 거야. 이제 그곳은 단순한 출발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종착지이자 다시 시작된 삶의 첫 정류장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